이건 음모야. 한국을 감싸주기 위해서 중국을 이렇게 무참히 마녀 사냥을 해도 되는 거야? 유럽의 명문대가 이렇게 편협하면 어떡해? 여기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중국인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카터라고 해요. 원래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언어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 역사 박물관에서 일하는 지영과 결혼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지영은 매일같이 유물과 기록물을 다루면서 제게 한국 역사와 언어에 대한 지식을 전수해줬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 역사의 매력과 한글의 과학성에 점점 빠져들었고 이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한국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번에 열린 동아시아 언어학 및 역사 국제 세미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웨스트우드 컬리지에서 주최했어요. 해마다 전 세계에서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이 모여 자기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여러 학자들과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랍니다. 저처럼 한글을 탐구하는 사람만 오는 건 아니고 중국어나 일본어, 동아시아, 고대사나 문화사 쪽으로 폭넓게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요. 저는 이 세미나를 정말 손꼽아 기다렸어요. 근 6년 넘게 한글 창제 과정을 파고들면서 조선 시기에 이룩한 과학적 업적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아내 지영도 출발 직전까지 드디어 한국 역사의 진면목을 확실히 보여줄 때가 왔네요. 라면서 열정적으로 응원해줬고요. 무엇보다 제 아내 지영에게서 배운 많은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됐어요. 지영은 직지심 체어절 같은 금속활자 인쇄본이나 훈민정음 해례본 원문에서 드러나는 구조들을 잘 소개하면 사람들도 깜짝 놀랄 거다라고 조언해줬고요. 그런데 세미나 개막 하루 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가 자료 정리를 위해 학교 도서관에 남아있는데 지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조선 전기에 제작된 금속활자가 한국역사박물관 측에서 새롭게 발견됐는데 일부 중국 측 연구자들이 이건 사실 중국에서 들여온 거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조선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역량이 없었으니 다 중국 덕분이라는 식의 왜곡된 시각이 슬슬 퍼진다고 해요. 올리버, 혹시 이번에 세미나에서 발표할 때 조선의 독자적인 기술력 얘기도 넣어줄 수 있어요? 한글뿐 아니라 인쇄술 같은 분야도 꽤 중요한 증거잖아요. 지영은 많이 답답해하며 부탁했어요. 물론 저는 흔쾌히 승낙했죠. 사실 원래 발표 주제가 한글 표현문자 체계의 혁신성과 조선 초기 과학기술 사례였거든요. 금속활자 이야기를 더 자세히 넣으면 조선이 중국의 영향만 받은 게 아니라 독창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듯 했어요. 그리고 제게는 학과 동기로 안드레아스 크라우제라는 독일인이 있어요. 그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옥스퍼드에 들어온 박사 과정생으로 주로 동아시아사와 언어 접촉 이론을 연구해요. 안드레아스는 독일어,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까지도 잘해서 종종 중국 측 학자들의 발표를 대신 통역해주곤 해요. 한국어도 약간 읽을 줄 알지만 한국 관련 지식은 제가 훨씬 풍부하죠. 세미나 전날 안드레아스가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올리버, 발표자 명단을 보니까 리웨이라는 중국인 박사 과정생이 곧장 한글이 사실 중국 문자의 변종이라는 식으로 발표한다던데? 이 사람 독일어로 쓴 언론 기고문도 본 적 있어. 조선은 독자적 문화를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꽤나 세게 하더라고. 저는 이미 리웨이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중국 온라인 매체에 종종 기고를 해. 한글은 중국 상나라 갑골문에서 파생됐다거나 조선은 명나라의 조공을 받았으니 속국이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인물이라던데 이 세미나에도 참석한다니 좀 찜찜했죠. 그래도 학술 토론이니 사실적인 증거와 논리로 맞서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세미나 개막 당일이 왔고 개막식이 끝나자마자 오전 세션에 2회의 발표가 잡혀 있었어요. 저는 안드레아스와 나란히 앉아서 그 발표를 지켜봤어요. 리웨이는 PPT를 띄우고 한자로 된 큼지막한 제목을 보이며 조선 문자는 중국 상나라 문자의 연장선이라는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조선은 역사 내내 중국의 문화정치적 영향 아래에 있었어요. 따라서 조선이 독자적으로 문자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한글 자모는 사실상 갑골문의 형태가 변형된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옆구리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학문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중국 중심주의에 기반한 일방적 해석처럼 보였거든요. 슬라이드에 나온 중국 상나라 갑골문과 한글 자모를 억지로 형태 비교한 그림들은 솔직히 비슷하다라고 하기에도 무리수가 많았어요. 더 황당했던 건 리웨이가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이 명나라 황실학자들의 지도로 한글을 개발했다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비밀 문서를 인용하며 조선은 결코 독립적인 문화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몰아가더라고요. 안드레아스는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이건 좀 근거가 확실치 않아 보이는데 도대체 이런 비밀 문서가 정말 있는 건가? 발표가 끝나고 짧은 질의응답 시간에 몇몇 서양 학생들이 꽤나 진지하게 그렇다면 훈민정음 해례본 기록은 어떻게 설명되느냐고 묻긴 했지만 리웨이는 얼버무리며 조선 왕실이 명나라의 개입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고 알리자 그 대담한 발표는 그대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안드레아스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내일 내 발표에서 제대로 반박해 주길 바란다고 했죠. 세미나 첫날 일정이 끝나고 저는 라운지에 앉아 다음날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하려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안드레아스와 함께 이외의 주장을 논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PPT에 더 넣자는 아이디어를 논의하면서 금속활자 사진이라든지 지영이 보내준 한글 음성학 자료 등을 다시 확인해 보려 했죠. 그런데 믿기지 않게도 USB 안에 담긴 자료 파일이 전부 사라진 상태였어요. 보통 저는 노트북에 저장해 둔 파일을 USB에 백업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상하게 백업본도 깨져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안드레아스가 가져온 다른 컴퓨터에서도 열어봤는데 파일을 찾을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떴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제가 정성껏 만든 모든 PPT와 사진, 텍스트 자료가 싹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거 단순 오류인가? 아니면 누가 일부러 지운 거야?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낮에 발표 자료를 잠시 열어둔 상태로 자리를 비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라운지에 커피를 사러 간 몇 분 동안 노트북이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었거든요. 혹시 그때 하는 의심이 스쳤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웠죠. 안드레아스가 다급하게 이리저리 복구를 시도해봤지만 파일은 이미 완전히 삭제되거나 손상된 듯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쳤던 인물은 바로 리웨이였어요. 그는 첫날부터 조선은 중국의 하위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제가 정면으로 반박할 것 같으니 혹시 모를 방해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안드레아스도 내가 못 봤지만 오늘 낮에 리웨이가 내 자리를 얼쩡거리던 걸 어느 학생이 목격했다는 말이 있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소중한 발표 자료와 PPT가 몽땅 날아갔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한글 창제와 조선 초기 과학기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평소에도 아내 지영으로부터 꼼꼼히 들어왔어요. 지영은 박물관에서 일하면서 훈민정음 해례본 원문부터 직지심 체요절 관련 논문, 금속활자 발굴 보고서 등 여러 문헌을 제게 미리 알려줬죠. 저는 매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꼼꼼히 메모하거나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두었어요. 덕분에 정제된 PPT 자료는 사라졌어도 기본 지식과 논리 구조는 제 안에 확고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서류나 슬라이드가 없어도 한글이 어떻게 표문자로 창제됐는지, 그리고 조선이 금속활자를 통해 얼마나 독자적인 인쇄술을 발전시켰는지 저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드레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올리버, 이러다가는 내일 발표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지영한테 배운 게 많아. 머릿속으로라도 충분히 스토리 라인을 정리할 수 있어. 설령 PPT 없이 말로만 해도 이외의 허황된 주장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어. 그날 밤 저는 그대로 노트북을 덮고 공책 하나를 꺼내 마치 연설문 쓰듯이 키워드를 적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지영과 함께 공부했던 대목들을 떠올리면서 한글의 발음 기관 기반 창제 원리, 직지심 체요절의 제작 연도와 의미, 새로 발견된 조선 전기 금속활자의 특징 등을 간단한 텍스트로 정리했죠. 이렇게라도 해야 내일 제대로 반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튿날 드디어 제 발표 차례가 돌아왔어요. 원래는 구체적인 사진 자료와 그래프, 표를 담은 PPT를 보여주려 했지만 모두 날아간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말로만 진행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세미나 운영진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발표는 구술로 해도 된다고 허락해줬어요. 단상에 오르기 전 저는 살짝 긴장했지만 그래도 지영에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내용이 있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마이크 앞으로 가서 약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카터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동아시아 언어학 박사 과정 중이고 오늘은 조선시대 한글 창제의 독창성과 인쇄술 발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몇 문장은 떨렸지만 이내 차분히 설명해 나갔어요. 먼저 한글이란 문자가 표의 문자가 아닌 표음 문자라는 점, 그리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사람의 발음 기관여 입술 목구멍을
직접 분석해 자료를 고안했다는 기록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PC 화면 없이 손짓으로 혀의 움직임을 대충 그려 보이며 고, 로, 무, 샤, 응은 각각 발음 위치와 기관 모양을 반영한다라고 설명했어요. 리웨이가 어딘가 앉아있는 걸 의식했지만 개의치 않고 계속 이어갔어요. 따라서 한글이 단순히 중국 갑골문 형태를 빌려왔다는 주장은 음성학적 분석과 역사 기록 모두에 어긋납니다. 한글은 철저히 소리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설계한 독자적 문자 체계입니다. 제가 한참 설명하는데 청중들이 PPT 없이도 꽤 집중해 주더라고요. 저도 그 기운을 받아 목소리를 더욱 또렷하게 냈어요. 다음으로 지영에게서 자주 들었던 금속활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조선은 단순히 중국 문화를 답습만 한 게 아닙니다. 예컨대 1377년에 간행된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금속활자본이 세계 최고조이고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졌죠.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수십 년 이르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때 몇몇 서양학자들이 웅성거리며 메모하는 게 보였어요. 역시 직지심체요절 얘기는 서양학자들에게는 꽤 신선한 소재거든요. 그리고 최근 한국역사박물관에서 추가로 발견된 조선 전기 금속활자 역시 중국 활자와 다른 합금 비율과 주조 방식이라는 점이 관찰됐습니다. 즉, 조선이 독자적으로 인쇄술을 발전시켰다는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저는 평소 지영이 이 활자는 중국식 대자나 주조법이 아닌 조선 특유의 형태를 보인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전달 가능한 선에서 서술했어요. 물론 사진이나 도표가 있었다면 훨씬 설득력 있었겠지만 저는 말로 상세히 묘사했고 사람들은 제 설명을 꽤 흥미롭게 들어줬죠. 마침내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돌아왔어요. 제 귀에선 흥미롭다 의외다 같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그 중에는 일본인 연구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조선의 책봉 관계를 중국 종속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한다. 혹시 더 구체적 예시가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치고기 강우량 측정기나 혼천의 자경루처럼 조선만의 기술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명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리웨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마이크도 안 잡은 채 제 말을 가로채듯 큰 소리로 외쳤죠. 조선이 금속활자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뿌리는 다 중국 기술이었습니다. 실제로 명나라 황실 기록에 조선 학자들이 중국에서 활자 주조 기법을 배웠다는 구절도 있다고요. 그의 무례한 태도에 사회자가 발언 순서를 지켜달라며 제지했지만 리웨이는 불쾌한 표정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안드레아스가 옆자리에 있다가 번역해 주길. 리웨이가 중국어로 어제 밤부터 이놈이 자료를 없애고 우기려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히 대응하기로 했어요. 리웨이 씨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나라 황실 문헌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문헌이 정말 공식적으로 검증됐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 아내가 한국박물관에서 관련 자료를 수년간 조사했지만 그런 문헌은 발견된 적이 없거든요. 이 말을 듣고 청중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럼 리웨이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건가? 하는 반응이었죠. 실제로도 리웨이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허둥대며 조선이 중국 의존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질의응답이 끝날 무렵 사회자가 세미나 운영위원회에게서 긴급한 내용을 받았는지 잠시 마이크를 넘겼어요. 운영위원 중 한 명이 어딘가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발표했죠. 여기 독일인 대학원생 안드레아스 크라우제 씨가 전해주신 증언과 몇몇 참석자의 목격담을 종합하면 어제 오후 라운지에서 올리버 카터 씨 노트북 및 USB를 몰래 열어본 사람이 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목격자들은 중국인 대학원생 리웨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장내가 술렁였어요. 안드레아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제 내가 잠깐 현장을 벗어났을 때 어떤 동아시아인 학생이 올리버 노트북 쪽에 접근하더라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에게서 들었다고 설명했어요. 당시에는 확신이 없어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리웨이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그 학생이 확실히 리웨이인지는 100% 장담 못하지만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중국어로 뭔가 중얼거린 걸 들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사건은 조사 대상이 될 겁니다. 사회자가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학술 세미나에서 다른 사람의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어요. 리웨이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헛소리라고 강하게 부정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그를 의심하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청중들이 웅성거리며 만약 사실이라면 국제적인 망신, 이건 범죄 아닌가 라는 반응까지 내놨죠. 분위기가 뒤숭숭해졌지만 사회자가 올리버 카터 씨 발표는 이미 잘 끝났으니 더 질의할 분 있으면 받겠다고 진행을 이어갔어요. 그제야 여러 교수가 손을 들고 제 반박 내용에 대해서 호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국 출신의 엘버트 스미스 교수가 먼저 얘기했죠. 올리버 씨, 오늘 자료 없이 구술로만 설명하셨는데 한글이 어떻게 발음기관을 반영해 자모를 만든 표현 문자인지 알기 쉽게 이해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설명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자 독일의 루트비 슈타인 교수도 조선의 금속 활자 사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동안 독일 학계에서는 구텐베르크 활자만 부각했는데 직지심 체어절이 더 이른 시기에 있었다니 놀랍네요. 자료가 없이도 설명이 충실해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자료 없이도 굉장히 잘 정리된 발표였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유야 어쨌든 저는 지영에게 배운 지식들을 토대로 그럴듯한 논증을 했고 교수들은 오히려 PPT 없이도 조리에 맞게 설명했다며 교단 안팎에서 대단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심지어 세미나 관계자 한 명은 USB까지 파손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논리를 완비해 발표하다니 정말 학자로서 깊은 인상이 남는다고까지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조금 쑥스럽기도 했지만 내심 뿌듯했어요. 역시 지영이랑 평소 공부해둔 게 크게 도움이 됐구나 싶었거든요. 한편 이회인은 자신의 발표 후로 계속해서 한글은 갑골문 변종이라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USB 자료 파손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겹쳐 세미나 참가자들 사이에선 리웨이는 국제 망신만 당하고 가는 거 아니야? 라는 평판이 돌았어요. 독일인 안드레아스가 영어로 통역한 바에 따르면 세미나 마지막 날 저녁 중국인 학자들도 리웨이를 피하는 듯했다 해요. 그들 중 몇 명은 이렇게 근거 없이 목소리만 높이다 망신을 당하면 본국에서도 문제되지 않겠냐며 불만을 터뜨렸다고 해요. 실제로 종합토론 시간에 한 명이 대놓고 이회희 씨, 당신 발표는 허무맹랑한 내용이고 국제학술 무대에서 명예를 깎은 셈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죠. 결국 리웨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남은 일정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곧장 숙소로 들어가 버렸다고 들었어요.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된다는 말도 있어서 아마 세미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귀국하지 않을까 싶었죠. 저나 안드레아스 혹은 다른 서양학자들은 그를 다시 볼 일이 없었어요. 전 그가 돌아가면서까지도 이건 음모다 조선학자들이 과장한다는 식으로 중얼거렸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세미나 마지막 날 저녁 모든 발표와 토론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전체 참가자들이 강당에 모여 간단한 폐막식이 열렸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번 세미나에서 인상 깊었던 발표나 토론을 스스로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 손이 올라오더니 제 이름 올리버 카터가 제법 많이 거론되었어요. 올리버 카터 씨 발표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도 한글의 독창성과 조선의 인쇄술 발전사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쪽 학생들도 PPT 없이도 이럴 수 있구나 하고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칭찬이 쏟아지는 걸 들으니 솔직히 저도 얼굴이 약간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지영이 없어도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영이 알려준 방대한 한국 역사 자료들이 제 머릿속에 정리돼 있었기 때문에 문서 없이도 구술 발표가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내심 지영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했죠. 폐막식 이후 저는 안드레아스와 함께 식당으로 가는 길에 여러 교수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이번 발표 정말 훌륭했어. 대단해. 자료가 날아갔는데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니라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죠. 안드레아스가 곁에서 제게 이제 이 세미나가 끝나면 너한테 여러 공동 연구 제안이 들어올 것 같아. 잘 준비해봐라고 귀띔했어요. 세미나가 완전히 끝난 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안드레아스와 맥주를 한 캔씩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내일이면 대부분 참가자들이 짐을 싸서 각자 나라로 돌아가거나 혹은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안드레아스가 뜻밖의 얘기를 꺼냈어요. 세미나 운영위원회에서 임시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라운지에 설치된 카메라에 리웨이가 제 노트북 근처로 다가와 USB를 꽂고 뭔가를 조작하는 장면이 희미하게 찍혔다는 겁니다. 화면이 흐릿해 정확한 동작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제 자료가 사라진 순간과 시간이 일치한다네요. 운영위가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웨이가 무단으로 내 자료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거지. 저는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그 자가 범인이었구나 하고 씁쓸하게 생각했어요. 애초에 그가 의도적으로 방해하지만 않았어도 자료를 훨씬 풍부하게 활용해 더 완벽한 발표를 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결과적으론 지영이 평소 전해준 지식을 기반으로 저는 어느 정도 감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펼쳤고 모두에게 훌륭하다는 찬사를 들었으니 역설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라운지 한쪽에서 영상통화를 하며 지영에게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해줬어요. 지영이 놀라며 물어봤죠. USB 자료가 날아가서 PPT를 못 썼다니. 어떻게 발표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보가 늘 말해주던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있잖아. 훈민정음 해례본, 발음 기관 모양, 직지심 체오절, 그리고 새로 발견된 금속활자 얘기까지. 그걸 그대로 말로만 구성했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호응해줬어. 지영은 내가 큰 도움을 준 것 같아 기쁘다면서 역시 한글과 조선 인쇄술 얘기는 제대로만 하면 누구나 매료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리웨이 얘기를 듣고는 붕괴해서 그 사람 결국 국제적으로 망신당했겠네라고 하더라고요. 응. 외국인 학자들까지 다들 그를 손가락질하는 분위기였어.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더니 남의 자료까지 지웠으니 얼마나 어이없겠어. 지영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한국역사박물관에서 발행되는 새 보고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너한테 보내줄게. 다음엔 더 탄탄한 증거자료를 만들자고 했어요. 저도 반색하며 그래 줘라고 했고요. 세미나를 마치고 난 뒤 제가 받은 이메일 중에는 유럽과 미국에 있는 여러 언어학자가 보낸 문의도 있었어요. 정말 한글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거냐? 조선의 금속활자 기술이 그렇게나 발전했냐? 같은 질문들 말이죠. 저도 가능한 성실히 답장하며 추후에 추가 논문이나 책을 낼 때 같이 협업해 보자는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답했어요. 한편 리웨이 측은 세미나 이후로 조용해졌어요. 몇몇 중국인 학생들은 리웨이 때문에 다 망했다는 투로 불만을 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중국 중심주의를 무리하게 고집하는 일부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 드러났으니 아마 국제학계에서 리웨이 같은 주장이 예전보다 훨씬 설 자리 없어졌을 겁니다. 프랑스인 연구자 중 한 명인 마리아 소렐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리웨이 발표는 국제적인 망신이었다. 허무맹랑한 내용만 늘어놓고 증거도 제시 못한 건 학자로서 치명적인 실수라고 평하더군요. 저도 동의했어요. 애초에 학술 세계에선 증거 없는 목소리 높이기가 오래 못 간다는 게 이번 일로 더욱 분명해졌죠. 옛날에는 그냥 한글이 이쁘고 쓰기 편하다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한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지닌 문자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됐어요. 거기에 더해 조선이 과연 중국의 속국에 불과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해답도 점점 명확해지는 중이죠. 조공책봉 관계는 동아시아 전통 외교의 한 형식이었을 뿐 조선이 내정이나 문화 측면에서 완전히 지배당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머지않아 저도 한국에 잠시 다녀올 계획이에요. 지영이 일하는 한국역사박물관에서도 이번에 새로 발견된 금속활자와 직지심 체오절을 함께 비교 분석하는 특별 전시를 준비 중이라 해서 저도 그 기획에 협조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다시 영국, 독일, 미국 쪽 학계와 공유하면 더 많은 사람이 조선의 독자적 인쇄술과 한글 창제 원리에 관심을 보일 거라고 확신해요. 이상, 여기까지 옥스포드 대학 토론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